서울과 춘천이 100년 전만 해도 4, 5일은 걸려 오고 가야 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경춘선 기차에 타는 건 그리 감동적인 일이 아닐 겁니다. 고대 노예제도부터 로마에게 무너진 주변국의 역사, 고대 유물터를 보존하려는 1000년 이상의 노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콜로세움 역시 반쯤 어무러진 과거의 유적 이상의 인상을 안겨주지 못하겠죠. 하지만 어떤 인간은 경춘선을 타고 도착한 안개 낀 땅에서 수도로부터 닷새만큼의 거리를 둔 도시를 느낍니다. 로마의 무너진 돌담 아래서 지나간 수천 년의 세월, 혹은 그 시간 동안 이룩한 인류의 진보를 떠올리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표면 아래 감춰진 사연을 이해한다는 건 세상을 보다 온전히 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놓여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연습이 내가 서 있는 세상을 전혀 다른 무언가로 만들어주는구나 하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께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씩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너무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말아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족을 내물고 시애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닝 어방 제기사. 철기사, 흑기사입니다. 저희 오늘만큼 저희 오프닝 말, 멘트,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가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오늘 하는 영화 때문인 것 같은데 마치 한 구절 같죠? 네, 네.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나오는 동주를 할 건데, 동주에 나오는 시보다는 한참 후지지만, 네. 그래도, 네. 함축적으로 뭔가 얘기하니까 시 맞죠? 예. 네. 운율이 있네요. 예. 분열이 있죠. 이거 만드신 분이 네. 주인장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운율 그- 시인이시네. 네. 더가 정관사 더예요. 네. 죄송합니다. 관심도 없어. 네, 설기사님이랑 흑기사님 저번에 뉴스 녹음했죠, 같이. 예, 예. 네, 뉴스를 녹음하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또 만나게 됐는데 근황 잠깐 얘기할까요? 그래도 근황? 네, 녹음하기 전에. 일단 저는 뉴스를 친구들 몇 명 보여줬는데, 일단 피드백이 몇 개 왔더라고요. 일단, 곱창같이 생겼다는 철기사의 멘트가 맞다고 몇 명이 웃으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조금 준비 좀 하고 녹음하라고 일단 피드백을 받아서 오늘도 준비를 하고 좀 해야지 이러고 어제 영화를 봤는데 몇 개 필기도 적어놓고 좀 생각 남은 것도 적어놨는데 막상 지금 약속 시간에 제가 좀 낮잠을 자가지고 늦어가지고 저희가 저번에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흑기사님 11시에 오시고 죄송해요. 오늘은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에 왔어요. 이게 오후에 하나 오전에 하나 기상 시간은 항상 녹음하기 전이죠. 잠이 많아요. 네. 제가. 설기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네. 저
재미없게 살았죠. 예, 일주일 동안 별일 없고 회사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8시간 동안 있고 그 방송을 위해서 윤동주 평전을 빌려가지고 속독으로 파바박 읽고 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댓글 다니신 분이 있는데, 저 오랜만에 담비 같은 댓글인데, 철기사님 팬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멘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뉴스편 재밌게 들었어요. 그다음에 눈웃음 2개. 네. 전체적으로 내용도 좋았는데, 뉴스 호스트 오행시에서 빵 터졌다고. 네. 한번 다시 할까요? 예? 이거 제가 자작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네. 네, 뭐 좋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다만 네. 저 뭐 웃기려고 뭐 한 건 아닌데 네.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뭐 여성 팬일 수도 있지. 네? 여성 팬일 수도 있죠. 그럼 좋죠. 약간 좀 글투가 약간 좀 남자 말랑말랑해요. 있으면 약간 이상한데 보니까. 남자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이름이 올리비아야. 그치 올리비아인데 남자면 어우 fuck 진짜 그건 아니지. 여러분 네카마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카마 어제 오게 네카마? 인터넷에서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어쨌든 저는 또 흑기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주변 분들한테 별로 파케하는 걸 들려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피드백 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없잖아. 아니지 주변 사람이 있는데 뭐 굳이 뭐 들려줘 내가 아는데 미숙한 거를 부끄러움을 아는데 굳이 들려줘가지고 피드백 받아봤자 뭐해 상처만 받지. 이제 철기사는 일종의 동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또 제가 이렇게 영화로 연결되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선을 안 해요. 개선을 안 하고 20몇 년을 꾸준하게 그냥 부끄러운 채로? 항상 부끄러운 채로 항상 고개 푹 숙이고 같이 한 5년 술을 마셔봤는데 술 먹고 개가 되고 부끄러워하다가 다시 똑같은 행동 또 하고 맞아. 얼굴에 부끄러움이 가득한데 또 안 그래. 약간 윤동주 씨의 참여록이 기억이 나네요. 네. 어차피 또 참여할 거. 이 나이에 참여해봤자.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참여록이 그런 내용이었네요. 참여록은 뭐 그죠? 뭐 참여하는 내용이죠. 네, 뭐 참여한 내용이죠. 네. 그나저나 뭐 몽규 캐릭터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철기사 한번 말 좀 해주시죠. 그 손몽규 역할을 맡은 박정민 씨랑 우리 흑기사랑 되게 닮았습니다. 네. 되게 안경이랑 머리 스타일이랑 네. 어떻게 보면 손몽규 그랑 되게 닮았어요. 성격이 얼굴도 여기 얼굴이 평점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사진이 보니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흑기사님이랑. 네. 근데 저는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은 성격도 비슷하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실제 송몽규 성격이랑 제 성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짜 닮았네. 진짜 닮았다. 똑같이 생겼네. 와. 와. 지금 송몽규 TV 사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밖에서 이게 지금 이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지 이걸? 인터넷에 구글에 치시면 아마 네. 사진이 있어요. 네, 송몽규 사진 흑기사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면은 송몽규 실제 송몽규랑 네. 요 그 역할한 박정민 중간 같아요. 제 얼굴이. 네. 네, 딱 그 정도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 송몽규 보면서 느낀 거는 말할 때 그 입말 같은 거나 하는 게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박정민 씨랑 네, 비슷하다 이거죠. 네. 그러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약간 흑기사님이 박정민이라면은 저는 윤동주죠. 윤동주 시인과 얼굴형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굉장히 보름달처럼 뭔가 좀 동글동글합니다. 동글은 아닌데 각은 약간 졌어. 각은 졌는데 윤 시인도 각이 졌잖아요. 근데 실제 윤시인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얼굴형이 진짜 닮았어요. 네, 약간 턱이 범상치 않습니다. 근데 강하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네. 맞아. 많이 거리가 있죠. 근데 강하늘은 윤동주 시인이랑 닮았는데 이상하게 강하늘이랑 이꼴은 우리 제 기사님이랑은 제 기사랑은 이제 이꼴이 안 되는 이상하네요. 그래요. 왜냐면 강하늘은 본디 잘생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흑기사님이나 제기사님이나 저랑은 둘 다 이제 약간 간도 출신 느낌이 나요. 물씬 나요. 우리 셋이요? 네, 약간 저 이제 흑기사님이랑 전화는 네. 이제 약간 북간도 출신. 간도 네, 출신. 우리 간도 약간 출신. 북방 출신 네. 약간 느낌 나죠? 느낌이 나고. 뭔 소리입니까? 근데 네. 철기사는 어디 출신 같죠? 약간 근데 철기사님이 사실은 왕주 출신이에요. 생긴 거 관상만 보면은 귀도 엄청 크고 호랑이 주름이라 그러죠 흔히. 맞아. 그 주름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호랑이 닮았어요. 살쾡이 같이 생겼어요. 약간. 우리 철기사는
잡아먹게 생겼는데 계속 부끄러워하는 타입이라서. 네. 맞아. 네. 호남형으로 하십시다. 네. 호남형. 네.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호남 지역이겠지. 호남은. 지금 지역 발언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쪽 그 호남 보고 나는 지역이 닮았다고. 호남형입니다. 네. 네네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이제 예고편 듣고 네. 본격적인 영화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고편 한번 틀어볼까요? 네, 예고편 보고 오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거면 문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이라노마 도 오진이스기가 이다니까! 렌다이스기가 이다니까!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될 거니까. 두려워할 거이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억압할 때 그 국가와 민족에게 남는 것은 패망뿐이라는 사실이 불가! 하이브 부슈비셔도 그 나라 나의 컨슈슈셔도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 동주. 예, 저희 이제 예고편 보고 왔는데 저희 고정 이제 고정 요양맨. 예, 고정 유학맨 철 기사님 유학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하다가 지금 걔 발려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고유명수처럼 그렇게 된 거죠? 네. 앞으로 뭐 계속 하면 되죠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여러분 다 아시는 너무 유명한 민족 시인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윤동주 시인의 유년기부터 삶의 종말까지를 그린 영화입니다. 끝? 네. 그래요 뭐. 맞죠? 아, 이거만큼 좋은 줄거리가 어딨습니까? 네. 이제 윤동주 시인의 전기 영화죠. 어떻게 감히 이제 윤동주 시인이란 인물을 영화 속에 재현을 해낼까 생각을 했는데 이준익 감독님이 작년 사도에 이어서 필히 받으셨어요. 받을 대로 받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을 드디어 이제 스크린 속에 그려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죠? 이 영화? 저는 사실 딱 영화 첫 장면에 막 이제 그 동주랑 동주의 이종 사촌인 몽규가 막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 몽규가 어떤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제 막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딱 느낌은 아씨 영화 망했다. 약간 자기적인 느낌이라서 영화 별로겠다 이런데 딱 영화 끝나고 나서 참 잘 봤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시 사회상이나 뭐 사약적으로 뭐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런 거 물론 캐치할 건 많지만 그래도 남는 거는 윤동주가 그러니까 강하늘이 그 윤동주의 삶의 장면과 함께 이제 시를 읊는 장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보고 되게 오랜만에 잘 본 영화다 딱 이 생각했습니다. 시내 21일 기사 중에 이런 기사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시 이전에 시인의 삶이 있다고. 윤동주의 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시가 어떤 시인의 삶과 얽혀져서 만들어지게 됐는지가 좀 잘 드러나는 영화죠. 거기서 오는 감독이 2배가 되고 3배가 오고 시를 다시 보게 되는. 네. 철 기사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시인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시도 여러 교과 과정 거치면서 많이 접해 본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는 유명한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을 이제 극영화로 이제 끌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참 담백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연출로 참 관객들한테 윤동주와 윤동주의 시를 잘 전달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보게 되고 엔딩 크레딧까지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가
흑기사님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녹음을 하기 전에 단지 윤동주 시인만을 다룬 영화는 아니죠. 이제 윤동주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드러난 인물은 아니었지만 윤동주만큼 그 당시 윤동주와 함께 같이 활동을 했었던 송몽규란 인물을 또 끌어내는 영화죠. 그쵸, 재발견한 영화이기도 네,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했는지는 이거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엔 뭐 아마 그 미술사 연구하는 하우저라는 양반이 한 말로 기억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회운동, 정치는 현실을 바꾸고 예술은 미래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송몽규는 당시 시절에 어떤 핫스타였어요. 어떤 사회운동을 하면서 유학생들을 집결시키고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윤동주는 그냥 머뭇거리는 어떤 그냥 시인 지망생 정도였는데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윤동주잖아요. 어떤 송몽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 예술과 사회 참여의 어떤 그런 기량적인 관계를 좀 두 인물이 되게 그려주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의 관계가 굉장히 대립적이죠. 영화 속에서 보면. 근데 이게 네. 또 대립이라 말하기도 좀 저는 좀 복합적이에요 사실. 근데 뭐 대립이라고 또 러프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감독이 계속 연출을 하면서 윤동주의 삶을, 근데 사실 윤동주의 삶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극화적인 삶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극화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인물들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어떤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한 인물들이어야지 이야기에 드라마틱한 면모가 나오는데, 사실 윤동주는 인생이 드라마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송명규가 사실은 윤동주의 삶을 설계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면에서 송몽규와 윤동주는 약간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저는 엄청 받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이거를 계속 의도를 하면서 연출을 하면서 드라마적이지 못한 윤동주의 삶을 조금은 더 드라마적이게 이야기를 끌고 간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뭐 네. 대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같은 길을 가는 동지지만 방식이 틀릴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고, 실제로도 실제 평전 이런 거를 봐도 두 사람의 성격이나 활동의 폭이 굉장히 영화처럼 대비됐다고 하더라고요. 활동적인 송몽규와 좀 수줍으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윤동주. 이렇게 캐릭터가 영화에서랑 되게 비슷하다고 하던데. 저는 약간 좀 또 공전이라는 좀 인식을 받은 게, 마치 지구가 있어야 달이 움직이듯이 서로에게 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식으로 보면은 둘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또 결론이 나고, 윤동주는 수줍어하지만 사실 시라는 계속 시작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저항과 부끄러움 사이를 계속 관통하는 것도 있고, 몽규 자체도 사실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사회 운동을 하면서 계속 윤동주를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화를 계속 가다가 이제 같이 뭐 간도로 도망가자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딱 거기서 어떤 공정 관계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뭐 요게 장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몽규가 이제 뭐 경찰한테 쫓기고 윤동주가 머무는 하숙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같이 우리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할 텐데 같이 이제 도망가자 했는데, 윤동주가 자신의 시집을 영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는 일 때문에 다른 여자 유학생을 만나서 그 원본을 받기로 한 날이라서 나 하루만 늦게 간다, 너가 먼저 가라 이러고 딱 몽규가 떠나는데, 그러고 나오는 자화상이라는 딱 시가 나오면서 어떤 공전했던 두 관계가 이제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오겠구나, 딱 이렇게 좀 느껴져서 저는 좀 영화 보면서 둘 간의 관계가 어떤 대립이라기보다는 서로 계속 한 뭉치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타이밍에 자화상 시 한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읽을까요? 네, 좀 인상 깊게 보셨으니까. 인상이 단 말고 뭐 제 인상 깊은 구절 한 구절. 근데 이거 참
그냥 다 읽으세요. 그냥. 다 읽을까요 그럼? 예. 제가 근데 시를 참 읽어본 적이 없어서. 시는 그러니까 시는 예. 말을 해야지 시입니다. 맞죠? 예. 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또 이게 나 때문에 산만해질 수도 있는데. 아 또 우리 근데 또 우리 시 수업 공통으로 들은 게 있잖아요. 대학교 때. 그치. 우리 그때 수업 듣고 그때 재홍 씨도 들었나? 아 저는 안 들었죠. 아 저는 같이는 안 들었는데 같은 수업을 다른 시점에서 들었죠. 다른 시기. 그 국어교육과 선생님이 네. 한 수업 네. 그 수업 네. 참 좋았는데 네. 네. 학점도 잘 주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국문과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사실. 저는 연영과 수업에서 얘네들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니 뭐 연영과 뭐 좋은 수업 몇 개 있죠. 그렇죠. 참 철기사가 저 싫어했는데. 읽어주세요.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강하늘이랑 읽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네, 또 숙연이시네요. 네. 숙연해지네요. 네. 좋은 시는 누구의 입구멍으로 나와도 다 좋은 시네요. 제 입구멍 나와도 괜찮나요? 아유 좋네요. 네. 근데 제가 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독서를 뭐 좋아하는 편인데 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좀 집중해서 못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으면은 좀 흔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입말로 해야 시가 산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읽어도 뭐 별 이렇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감흥 있어봤자 기영도 정도? 기영도 시인 정도? 김수영 좋아하시잖아요. 김수영은 산문이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산문에 그 자잘한 그 지질한 그 감정들이 들어가는 게 참 좋은데 시를 참 못 읽다가 나는 왜 이렇게 시랑 이렇게 나랑 안 어울리지는데 뭐 이렇게 비굴한 언어 감각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이 영화를 보면서 시를 읊으면서 시와 관련된 유사한 계속 관계들이 영상으로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가 미친 듯이 막 빨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였던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학이 밑줄 긋고 했던 이 시에서 계속 못 벗어나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함축적인 감각들 마치 뭐 압축돼 있어서 뭐 알집으로 풀면 이게 그렇게 막 온갖 감정들이 살아있는 걸 아직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 보면서 어떤 시 자체에 대한 좀 전 새로운 좀 감각을 느낀 게 사실 제일 저한테는 큰 수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문학에서도 요즘 시는 좀 비주류의 장르인데 영화에서 시를 좀 다뤄가지고 다시 한번 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저 같은 사람은 이 영화를 보고 바로 북스 리뷰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시집 한 권. 네. 시집이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거 들고 있는데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 이게 아예 그때 그 43년 버전으로 복각이 돼서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열면 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한자로 돼 있어서 아무튼 이것도 요새 지금 베스트셀러 돼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저 같은 사람 저 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문은 저도 모릅니다. 다 몰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또 시 자체 얘기를 나와서 또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항의 운동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대외적으로 그 사람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이 항상 고민했던 거는 우리 글로 쓴 시, 일본어가 아닌 모국어로 쓰는 시,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고민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거죠. 영화에서 보면서도 그런 고뇌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무슨 번역을 하려고 해도 조선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맛이 안 살 텐데 이런. 그치. 그래서 말도 하고 그 글을 좋아하는 여자 일본이라는 게 당신 조선어를 안다면 이게 내 시가 더 살 텐데 이렇게 조금 하죠. 항상 한글을 사랑하고 조선어를 사랑했던 시인으로서, 그리고 특히 윤동주 시를 보면은
언어가 되게 언어 선택 자체가 여성스럽잖아요. 섬세하고. 그 자체가 이제 어떤 서정시를 그때 주류 그 몇 가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조류가 예. 그 항상 언어의 조탁을 항상 중시해 여겼던 시인이었으면 이제 영화를 보면 더 느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송몽규랑 다르게 적극적 저항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당시 시대상에 윤동주는 계속 좌절을 해요.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시를 할 사람이 아니다. 시는 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뭐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이제 또 우리 재기사랑 저랑 한때 또 사회과학에 되게 열광했던 시절에 우리 아도르노 뭐 부정변증법 이런 걸 쓴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는 없다. 서정시는 끝났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무슨 말이죠? 문학은 세상을 못 바꾼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서정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어떤 삶을 찬미하고 사회를 찬미할 때 쓸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는데 아우슈비츠 이후 도저히 그렇게 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떤 나락으로 빠진 이 상황에 서정시를 쓴다는 건 일종의 자기적이다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항일이 이 시대에 시를 쓰는 거 자체가 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나도 근데 상상을 한 게 그 지점이 뭐가 있었냐면 윤동주 시인은 해방 전에 감옥에서 죽지 않습니까? 네. 6개월 전에 죽죠. 근데 그 분이 아마 쭉 살았다. 그러면 시도 엄청나게 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떤 식으로? 그 아다루나가 말한 아다루나, 것처럼 더 이상 아름다움 못 찾았어. 아름다움 서정시를 진짜 버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당시에 서정시를 했던 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때는 해방이라는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해방이 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모든 게 이제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해방이라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근현대사에 해방 이후가 더 참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많은 시인들이 이제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제 생각에 윤동주 시인도 혹시 몰라요. 북쪽으로 갔었지 않았을까? 실제 이제 해방돼도 살았다면 그 지식인들이 그냥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해방 이후에 뭐 공부 꽤나 했던 지식인들은 다 북쪽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월북할 때 실제로 뭐 미술했던 이쾌대 씨도 올라가고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올라가고 다 이제 59년 전후로 해서 이제 다 숙청당하고 뭐 이런 이게 참 근현대사 아픔인데 좀 재기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당시의 서정시에 대해서. 저 암흑의 시대에 정말 이런 글을 썼잖아요, 윤동주는. 근데 저는 그 윤동주의 시가 그렇네요. 눈물이 납니까? 갑자기 말을 갑자기 짠한데. 근데 그 암흑의 시대와 이 아름다운 시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윤동주의 시에 대한 제 감상을 얘기를 하면은 윤동주 시가 좋은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왜 그동안 윤동주 시를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변변치 못한 시대의 상황에서 나온 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느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서 무기력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그 무기력함에 대해서 윤동주는 되게 솔직하게 시를 통해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꿨으면 좋은데 대다수의 보통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동감을 느꼈는데, 네, 그랬습니다. 저도 네. 이거랑 굉장히 맞는 게 사실 서정시가 배치되려면 어떤 식의 서정시가 배치돼야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창동의 시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쓰는 서정시는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몸을 파는 상황에서 꽃이 아름답네. 이런 거는 일종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예술이잖아요. 시학이잖아요. 근데 재기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끄러운 상황에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몽규 동주를 보면서 몽규는 조금 극 중에서 윤동주에 대해서 약간 힐난 쪽으로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지만 윤동주가 하는 그 모국어로 쓰는 한 줄 한 줄 쓰는 그 행동 자체도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종의. 그리고 경중을 따질 수 없이 아까 제가 어떤 인용구를 던지면서 했던 거, 예술은 미래를 바꾸고 사회운동은 현실을 바꾼다는 거. 어떻게 보면 동주가 가진 저항이 바꾼 사회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실제 뭐 어떤 이 모국어를 계속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것도 뭐 윤동주, 하나의 윤동주, 둘의 윤동주, 셋의 윤동주, 수천 명의 윤동주가 만들어내는 결과잖아요. 어떻게 보면 36년 치하 동안 우리가 모국어를 읽지 않았던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화가 그래서 조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안 걸은 길을 한 발자국 하나씩 걸어가는 윤동주를 좀 보면서 그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뭐 그 당시 살아생전에는 뭐 그 주변 사회는 물론 그 주변도 뭐 크게 뭐 변화시킨 건 아니겠죠. 윤동주 씨가 출간도 되지 않았으니까 살아생전에는. 그렇지. 그래서 이준익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함축적인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단어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윤동주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였기 때문에 꼭 나쁜 뭐 저항을 하지 못한 그런 지식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저희 또 넘어갈 거 얘기를 좀 넘어가서 이준익 감독이 아까 오프닝 때도 말을 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 반열에 올랐다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기존 최근 세 작이 다 좋죠. 소원부터 해가지고 사도도 좋고 이 동주까지. 소원이 참 평이 좋았죠. 네, 소원을 정말 울었습니다. 크게 흥행했던 건 아닌데 다들 좋았다는 평인데 저는 안 봤는데 봤던 분들은 어때요? 소원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냥 심파거든요. 내 딸이 성폭행에 당했어요. 그거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어떤 슬픔 이런 걸 담아내는 심파적인 어떤 극인데 근데 기존의 워낙 작품들이 이상했어요. 평양성부터 해가지고 사승원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워낙 이상한 작품을 많이 찍었는데 소원이 좀 평타를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왕의 남자 이후로 좀 괜찮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평이었죠. 네, 이준익 감독님이 원래 과욕의 승부사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너무 많은 거를 막 집어넣으려고 하고 영화를 너무 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좀 과한 영화를 많이 하셨죠. 근데 그 평양성 때 은퇴 선언을 하시고 맞죠. 잠깐 기억이 나네요. 약간 깨방정이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깨방정으로 이게 흥행이 안 되면 은퇴하겠다. 그래서 진짜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있다가 소원으로 컴백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분의 영화 연출 스타일에 연출이 약간 없어집니다. 과욕이 사라집니다. 약간. 담백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한국 영화 본 것 중에서는 사도를 제일 높게 평하는데 그 영화도 과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것저것 막 집어넣을 수 있는데 별로 그런 거 안 하고 온전히 그냥 부자관계에 집중한 선택과 집중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동주 영화도 선택과 집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걸로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는 딱 동주라고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워낙 제가 막 사회적인 거 관심이 많으니까 뭐 캔로치식의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상상은 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시놉시스나 이렇게 앞서 소개를 보니까 몽규가 굉장히 그런 운동에 강한 사람이길래 대충 사이즈가 나오겠다 나는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소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제 흔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걸 이제 뭐 야마라고 하잖아요. 이제 속된 말로. 거기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건 그 진짜 삶과 시 그리고 그 몇 시를 말하고 영상으로 그걸 보여줘.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좋았거든요. 딴 거를 또 막 달았다고 생각하면 영화가 오히려 좋았던 게 못 살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선택과 집중.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흑백 영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치. 네. 최근에 본 흑백 영화 뭐 있어요? 한 3년 전에 있었어요. 3년 전에 깐에서 아티스트 말하는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티스트가 있었죠. 참 좋았는데.
그 영화 말고는 뭐 최근에 흑백 영화 뭐 한국 영화 중에 흑백으로 했던 게 그나마 흑백 톤이 좀 강했던 게 산다? 우리 했던. 산다. 산다는 저 매방송마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 그런 네. 영화네요. 나 참 그 영화 아까 그 이준익 감독이 과잉이라고 말했는데 산다가 생각났어요. 그분은 이제 과잉을 이제 한 거죠 그 영화에서. 너무 과해 그거는. 흑백 영화 토리노의 말이 흑백 영화 흑백 질감이 제일 좋았고 아티스트는 딱 배경 시대에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저도 흑백이라는 걸 딱 생각했던 게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했냐면 흑백이 조금 안 어울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막 유년 시절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린데 이거 흑백 아닌데 막 계속 이러다가 어느 시점에 흑백이 참 잘 맞았냐면 두 씬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연희 전문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가는데 기차 안에서 막 메밀전병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다음 씬으로 그 기차 밖 풍경 안개 낀 그 능선 같은 걸 보여줘요. 근데 흑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움이 딱 거기서 좀 느껴져서 야 좋다 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영화가 쭉 가다가 이제 육첩방 그러니까 다담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일본 유학생활에서 육첩방에서 그 불빛 하나만을 두고 영화가 그 작은 공간을 그려요. 그때 참 그 빛이 잘 살더라고. 그러니까 흑백 영화 요 두 장면에서 되게 살아서 사실 그거 말고 흑백 장면 되래 나 안 산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장면이 참 인상 깊은 흑백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흑백 장면 좋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제작비 여건상의 선택이었는데 흑백이라는 게 시대상이랑도 잘 맞고 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흑백 선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의 이런 질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방송 참여는 안 했지만 캐롤 같은 경우가 16mm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50년대 느낌이 살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영화도 그거를 염두하고 했는데 나름 뭐 절반의 성공인 것 같아요. 저는. 질감이 참 살았어요. 근데 이거는 필름으로 찍은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필름으로 찍었으면 정말 대박이었을 텐데. 근데 그럼 돈이 또 배로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국내에서 필름 현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mm. 16mm든 뭐 35mm. 큰 거든 일본 보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영화 필름으로 영화 찍는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점점 되네요. 그 두 분 연영과 다니던 시절은 필름이 됐나요? 어땠어요? 10년 전에는 저희도 필름으로 찍었죠. 예. 그때 뭐 영진이뿐만 아니라 사설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작 10년 사이에 이렇게 현상을 해주는. 그죠. 엄청난 강산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또 사적인 얘기 하자면 제가 또 회사 점심 시간에 너무 외롭고 심심해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천지개벽을 했더라고요. 또 학교 많이 바뀌었죠. 그 예. 학교 입구 들어서자마자 막 완전 민영화 돼가지고 씨발. 그래가지고 아주 민영화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희가 항상 가던 그 정문 앞에 있는 그 건물이 완전 상업적인 건물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커피 1,500원에 팔고 이러던 곳인데 지금은 뭐 투썸인 게 뭔가 생겨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 1,500원. 매장이 더 커졌어요. 아직 1,500원 맞아요? 코페야. 응. 1,500원. 또 맨날 1,500원에 그냥 아메리카노 즐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 떼돈 벌었을 거야. 아마. 건물 하나 어디 샀을 거야. 샀지. 그거 항상 독과점이었거든 옛날에. 진짜. 심지어 저는 커피만 잘 몰라서 그것도 뭐 맛있더라고요.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랬죠. 환기 잘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연세대가 좀 부럽네요. 아니 대학 얘기를 좀 하죠. 네. 우리 대학 때 얘기? 아니 그 연희 연전 연세대가 많이 부럽다고 네. 그러니까. 왜 아직? 왜 불어요? 연세대야말로 진짜 민영화 됐잖아. 한번 그 백양론가 한번 세게 갈아엎고.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당시. 예전 그래 약간 전통이 있어 이 학교는. 우리는 전통 없는 공장이잖아요 학교가. 저희 전통이 있었나요? 아니 나름 친일학교예요 우리도. 저기 1930몇 년에 나온 학교잖아요. 아니 뭐 다 친일학교지. 저기 뭐 숭실대학교, 배재대학교 이거 두 개인가 말고 다 친일학교인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도 가장 우리가 아는 대표작들을 쏟아냈던 시기가 딱
연희 전문 학교 다닐 때 다 나온 거거든요. 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한 20대 초반에 만났으면 진짜 우리도 이렇게 문해지 잡지 만들자고 할 열정이 있을까? 제가 좀 20대 초반에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게 있어서 뭐랄까 그냥 이때 대학생은 정말 지식인 역할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대접도 받았고 해서 막 계속 창작 활동이 그래서 나왔지 않았나 싶어요. 좀. 근데 이분들은 약간 사기 캐릭터입니다. 처음 맞죠. 문예지를 네. 만들었을 나이가 13살입니다. 13살입니다. 13살. 그래. 이분들은 원하는 대로 대학도 가고. 뭐. 차원이 다른 분들입니다. 약간. 그거 웃긴 게 나는 또 이 생각도 했어. 옛날에 제국이란 책을 그냥 감명 깊게 하지 좀 어려워가지고 책이 대충 읽긴 했는데 제국이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어떤 세계화를 촉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당시 이때 일제 시대는 실제 진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간도에서 막 도쿄로 막 유학 가고 막 간도에서 서울 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간적인 개념이 우리보다 더 넓게 형성된 게 난 되게 신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되레 그게 사실 힘들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일본 유학 간다고 가지나 뭐 미국 유학 간다고 이제 나가 진짜 흑기사만큼 흑수저인 내가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좀 있길래 약간 좀 그런 거를 오히려 느꼈어요. 실제 여기서 지식인들이 정말 어떤 부정적인 의미겠지만 세계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윤동주의 선택은 어땠어요? 상시개명 일본어로 한국에서 공부할 바에 상시개명을 해서 아예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선택은 어때요? 근데 사실 그거는 동주의 선택이라기보다 몽규의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어땠어요? 몽규의 제안. 제안에 사실 몽규는 여기서 그러니까 몽규는 정말 뜻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거고 그렇죠. 동주는 되게 수동적으로 그 제안을 수락을 해서 넘어가게 되는 스타일인데 그렇죠. 그런 선택은 어땠어요? 선택. 제가 책에서 보니까 실제로 근데 윤동주 씨는 손몽규한테 열등감이 되게 있었대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신춘문예를 먼저 당선되지 않습니까? 꽁투부 부분에 손몽규가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항상 대기만성이라고 자기는 대기는 만성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대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손몽규를 되게 부러워하고 따르려고 했고 또 이 트리오가 또 실제로 문익환 목사가 같은 동네. 그래 문익환 목사의 아들. 영화에도 잠깐 나옵니다. 예, 아들인 또 문성근이 또 나와. 정종 시인으로 네,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 문성근이 정종 시인의 말을 빌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사가 완전 자기 얘기야. 아무것도 못하고 술만 먹는 내가 한탄스럽다가 지금 문성근의 지금이거든요. 또 어떻게 또 잘 맞아요. 잘 맞아서 연기가 완전 빨려들더라고. 정종 그 역할. 정종 시인도 실제로 그 당시에 절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종 시인 그 다음에 경향신문 편집국장이었잖아요. 네, 주간으로 일했던. 논설 주간 그래. 네. 그때 경향신문 사장은 염상섭. 염상섭. 맞아. 그 당시에도 경향신문 있었군요. 그때 경향이 최고의 언론사였죠, 진짜. 그래가지고요, 솔리님.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했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가 조금 요래서 산만해 우리가. 네. 요래서 산만한 정리를 하면서 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도 열등감이 자기 원동력이었던 사람이에요. 맞아, 약간 맞아. 삶에 그치. 열등감. 얘가 해? 나도 내가 한다. 근데 항상 보면 약간 꼭 철기사네. 한 끗발 떨어져요. 네. 일본 가서도 원래 지망했던 대학은 맞죠? 몽규는 붙고 그치, 본인은 떨어지고 또 리키대로 가고 그래서 축하해 이러고. 축하해. 약간 철기사랑 비슷한데. 저요? 철기사가 또 열등감이 많아요. 저 또 질투는 나의 힘이죠. 철기사는 질투가 존나 심해 진짜. 근데 그것도 소시적 얘기고 요즘은 근데 약간 진짜 몽규가 나 같은 게 저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약간 스웨거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몽규도 스웨거잖아. 물론 근데 몽규는 내가 보기엔 천재 아니에요. 막 뭐 하면 약간 딱 되는 스타일인데 결국 뭐 역사상 안 남았지만 맞습니다. 천재들이 오래 안 가죠. 예. 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동주의 일본 유학 선택에 대해서 철기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주는 되게 살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시기를 그냥 살면서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욕심이 되게 많은 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가서 수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또 그런 생각해요. 막 이제 그 광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주변인 있잖아요. 나는 남도 북도 선택하지 않겠다. 윤동주가 딱 전형적인 주변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그 후쿠오카 이제 감옥소 형무소에서 2년형을 받다가 이제 중간에 죽었잖아요. 만약에 2년형을 다 받고 나왔으면 윤동주가 독립 이후 조선에 가겠냐 이거 난 안 갈 것 같아. 안 가거나 가서 그 이념의 전쟁터에서 질려서 다시 일본으로 올 것 같아. 그리고 동주를 따라다닌 그분과 결혼하겠죠. 그 일본 유학생. 그거는 뭐 뭐 허구라고나 네, 허구라고는 하지만 뭐 일본인 누군가 결혼해서 약간 주변인 그런 느낌 들었어요. 진짜 이방인 영원한 이방인. 근데 윤동주 씨가 계속 살았으면 되게 괴롭게 살았을 거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요. 마치 그 중섭처럼 이중섭의 그 최후처럼. 제 기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그 계속 자기 비판을 하고 자기 진짜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일제 시기도 흑백의 시대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사실 더 혼돈의 시기였는데 그 안에서 지식인으로서 더 힘들잖아. 더 자아 분열 생기고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더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실제 정말 그 광복 이후 예술 특정 몇 명의 예술가의 삶은 다 안 좋았잖아요. 아니면 정말 강력하게 변절을 하던가. 그죠. 예. 아마 뭐 예상되는 그쵸? 그런 게 있겠죠. 자살을 했을 수도. 그치. 느낌이 들어요. 이 영화가 우연치 않게 2월 17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윤동주가 2월 16일 날 죽었어요. 제 생일날. 제 생일이 2월 16일인데. 근데 사실 2월 17일은 목요일이고 개봉은 수요일부터 하잖아요. 네. 딱 그 개봉 날짜를 맞춰서 죽은 날 돌아가신 날? 서거 70주년이잖아요. 맞춰가지고 참 뜻깊은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조금 주제를 이탈해서 그런데 주인공들 연기는 어때요? 강하늘, 박정민. 좋았습니다. 저도 딱 과하지 않게 강하늘 씨는 진짜 딱 그러니까 엄청 명연기가 아니고 딱 그 사람이 돼서 딱 딱 알맞게 한 것 같아요. 맞아. 두 분 다. 강하늘 씨는 비언어적인 연기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막 그 말하기 전에 막 이렇게 머리 같은 거 돌리고 이런 거 그런 거나 이렇게 막 동공지진 같은 거 되게 잘. 이거 아마 연구를 엄청 했을 겁니다. 실존 인물이기도 하니까. 또 부담감도 크겠죠. 이준익 감독이 말하기를 강하늘이나 윤동주는 비슷한 지점이 있다. 강하늘도 윤동주랑 마찬가지로 되게 눈만 보면 빠져들 것 같고 순수한 매력이 있는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디오스타 보니까 한없이 착한. 아 그래요? 라스에서 어땠죠? 네? 라스에서 라스 나왔나요? 강하늘이? 네, 지난주에 나왔는데 김구라가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착해? 뭐 이러면서. 재미없었겠네 그럼. 티가 없다고. 예. 근데 다만 주변인들의 연기가 조금 뜨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 이여진이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화여대에서 산문으로 끝발이 날리는 인물을 완전 그러니까 너무 종속적인 여성으로 표현한 게 나는 싫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완전 신여성처럼 그냥 자기 할 말하고 글도 잘 쓰고 섹시하게 쓰고 말도 잘하면 좋겠는데 완전 그냥 그 가부장제 수용하는 여성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호적 인물이죠,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늘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돋보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서브를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죽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주야 막 이런 거 조금 전반적으로 그렇죠. 주연 2명 빼놓고는 솔직히 캐스팅은 좀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작비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거기에까지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쓰기에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송몽규 연기가 감독 이준익처럼 물이 올랐어요. 전 그런 느낌 좀 많이 받았는데 아마 송명규는 저는 아까 철 기사님이 송명규가 이 작품 이후로 또 다시 암흑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뭐 대중한테 널리 알려진 배우가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0년 10년 벌써 11년이네요. 벌써 한 5년 됐네요. 2011년을 휩쓸어간 희대의 명작, 명작이라고 하긴 화제작, 하수꾼의 3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아니 더 웃긴 게 이재훈보다 연기 더 잘했는데 왜 안 떴을까? 아니, 이재훈이 그때 이재훈 잘했어요. 난 얘 진짜 잘한 것 같은데. 잘했죠. 잘했죠, 물론. 근데 그때는 이재훈이 너무 포스가 셌어. 아, 요즘에 연기 논란 시달려서 좀 안타깝긴 마스크적으로 약간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 캐릭터를 잘 살릴 수 있으면은 저는 좀 롱 스테디하게 가지 않을까. 뭔가 네. 선택을 잘해. 저 약간 닮아서 근데 매력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워낙 잘해가지고 이제 잘 풀리실 거예요. 대기는 만성이라고. 네, 사실 이런 독립 배우에게 이준익 같은 감독이 주인공 역을 캐스팅한 거는 진짜 이분도 천원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영화를 기획을 그러니까 맡은 것 자체가 좀 파격이었죠. 정말 송몽규 역에 잘 맞게 했어요. 정말로 진짜 언어 표현 그 마지막에 혹시 장면 기억나요? 그 형사랑 대립한 장면에서 이제 시조서를 쓰면서 막 그 울먹이는 장면에서 저는 약간 감정이 조금 세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수용 가능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클라이맥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인상 깊었죠. 아, 클라이막스는? 일본어로 그 진술서 읽다가 이따가 한국말로 한국말로 이랬으면 여한이라도 없죠. 이런 맞아. 식으로. 저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읽었고 거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윤동주가 하는 장면 너무 뜻밖의 반전이죠. 정말 네. 와 이래서 부끄러웠구나. 진짜 이래서 울었구나. 맞아 맞아요. 이래서 사인할 수가 없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서 진짜 영화 잘했어요. 아, 얘기 나온 김에 좀 그 장면도 좋은 장면이었지만 좀 각각 좀 재밌게 본 장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나요? 영화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 뭐 말한 그 장면인데 유학을 가서 그 몽규가 경찰에 쫓기고 동주에게 같이 떠나자. 그래서 동주는 난 내일 갈 테니까 시모노세키에서 만나자. 이러고 그러니까 몽규가 떠나고 거기서 딱 그 밤비가 오는 데서 그 딱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아까 제가 자화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화상이 아니고 그 쉽게 쓰여진 시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저는 좀 다른 대목 아니에요? 다른 대목 아닌가? 대목이었어요. 쉽게 쓰여진 시가 나왔던 장면 그리고 자화상이 나왔던 장면이 조금 인상이 깊은데 지금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 어떻게든 기억나는 장면은 그 몽규가 떠나고 동주가 먼 발치를 바라보는 장면 좀 이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철 기사님요? 저는 솔직히 클라이맥스가 제일 기억 남는데 클라이맥스가 어떤 장면인지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본 경찰이 죄목 리스트를 다 작성해서 여기에 사인하라고 인정하라고 자신의 죄를. 근데 동주가 한 일이 아니죠. 그 죄목은 오히려 손몽규가 한 일이었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사인을 안 하고 찢어버립니다. 차라리 했으면은 부끄럽지도라도 않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시만 썼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인을 못하겠다 이러고 찢어버립니다. 그 힘이 있죠.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이. 그 장면 아주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뭐 클라이맥스도 좋고 마지막 엔딩 장면도 너무 좋고 엔딩 장면이라면 그 시집에 이제 제목을 이제 도와주는 일본인 여성이 이제 물어보는데 냅킨에다가 이제 만년필로 적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그리고 시 이러면서 딱 영화가 이제 앰비언스가 되면서 이제 여운을 길게 남기죠. 그렇죠. 저도 사실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클라이막스 장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좋은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이 너무 송몽규가 잡혀갈 때랑 윤동주랑 잡혀갈 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송몽규는 정말 저항을 하다가 경찰이 급수구해서 잡히는 거고 윤동주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어딜 떠날 거라고 짐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가지고 커피숍에 가가지고 경찰 옆에 앉고 가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잡혀가는데 그런 약간 대비도 좋고 그 장면 자체가 약간 윤동주의 삶을 좀 집약적으로 다 드러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 흑기사님 말한 것처럼 약간 다다미방 같은 데에서 어둡잖아요. 흑백 영화니까 더 어두운데 촛불 하나 딱 켜고 시를 쓰는 그런 장면들은
흑백 영화의 묘비를 정말 기가 막히죠. 잘 살린 공간, 그러니까 장면 같아서. 흑백 영화의 좋은 점은 빛이 움직이는 운신의 폭이 다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작은 공간에서 흑백 맛이 되게 살아요. 그 토리노의 말이 특히나 그 잘 살잖아요. 그게 빛을 마치- 어디에 쏘느냐에 네. 따라. 근데 여기 다다마이미 방 씬은 정말 괜찮았어요. 그 불 딱 켜고 이제 빛이 딱 이게 점 있는 장면. 좀 그 촛불이 윤동주의 시 같더라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쵸. 딱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맞아. 저희 뭐 또 시 집의 이름은 어떤 것 같아요? 시집의 이름. 그거 너무 하늘과 그거는 바람과 너무 별같이. 좀 거대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나 이거는? 시집. 아 저 근데 약간 딴 소리 하나 할게요. 그거 또 뭐 우리 청취자분께서 제가 힌트를 조금씩 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약적 발견이 있는 게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그 동주가 형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니들은 용기가 없어서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용기가 없다. 이렇게 합법적 절차로 왜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하냐. 그냥 니들은 칼로 나를 찌를 용기도 없는 거다. 총으로 날 쏠 용기도 없는 거다. 계속 절차로 나를 뭐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그 형사가 우린 문명국이니까 그런다 막 이래요. 맞죠. 근데 나중에 동주가 아니다. 니들은 문명국이 그런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장면이 끝나는데 되게 저는 현대 상황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법이란 이름으로 합법 불법을 계속 규정 당하잖아요. 실제 쉽게 생각해서 뭐 예루살렘 아이만이라는 책에서 이제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인데 아이만이라는 사람은 수백만 명의 그 유태인을 죽인 장본이기도 하면서 그저 그냥 기차에 살인의 현장에 기차에 가는 그 서류에 그냥 도장만 찍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만이 얘기하죠. 난 도장만 찍었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다만 그 살인 장면에 나는 없었다고. 그래서 어떤 합법성을 논하거든요. 난 법적인 아무런 절차 없이 했고 이 법에는 어떠한 흠결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는 그 가해자한테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덜어주는 거야. 책망 같은 걸. 근데 지금 이 사회 2016년 지금을 봐도 어떤 뭐 시위가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막 물을 쏘고 사람들 막 누구는 실신하고 누구는 지금 그 아직도 제정신이 못 돌아온 상태에서 계속 합법 불법을 논하잖아요. 어떤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때렸니 안 때렸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바리게이트선 넘었으니까 우리 때리는 거다. 이건 합법이다. 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계속 폭력은 합법이라는 이름 안에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보면서 딱 그런 통찰을 좀 느꼈는데 이건 뭐 좀 영화 외적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뭐. 정 기사님 네. 이 의견이 어떤? 맞죠. 의견이십니까? 맞죠. 뭐 절차만 지키면 뭐 더 도의적으로 용서되는 건 아닌데. 네, 일본 제국주의가 그랬으니까. 맞아요. 근데 또 다시 나를 반추하면은 나라는 사람들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으로 안 좋은 결과임에도 난 해요. 절차가 옳다는 이유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외적으로 좀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준익 감독이 대사로 풀어내잖아요. 근데 굳이 나는 그 장면에서 그런 좀 뭐랄까 상투적인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뭐 군국주의의 나쁨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좀 그랬어요. 영화 흐름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좀 더 감정적으로나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말로써 너네들이 내가 왜 이렇게 취조를 하는 이유는 너를 안 죽이고 제도를 뭐 만들기 위해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어떤 제도를 거치기 위해서야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그게 아까 앞서 제가 캔러치를 언급했던 게 이런 지점이 좀 없었던 게 이 영화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뭐 군국주의 뭐 무슨 주의 이러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굉장히 소락해서 그린 게 이 영화의 장점인데 거기서 사실 막판 장면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돌기처럼 또 보이는 건 있어요. 저도 그 점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 이 말한 줄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잖아요. 제 얘기가. 영화에서도 조금 벗어났다. 이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아니에요. 저는 의견했습니다. 아이고 개인적인 뭐 제 생각이고. 그나저나 우리 BGM은 어땠어요? 음악 좋았죠. 음악이 BGM이 하나밖에 안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 기타 약간 통기타 클래식 기타죠. 클래식 기타로 되게 좀 아련하고 가슴 아픈 음악이 흐를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약간 그것도 되게 한정적으로 쓰더라고요. 영화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딱딱 중요한 포인트에만 적절하게 음악을 쓴 것 같아서 오히려 음악을 절제해서 좋았어요. 음악 감독이 되게 잘 알려진 모그라는 음악 감독이 맡아가지고 딱 적절하게 쓴 것 같습니다. 아, 저 그 장면에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 있었어요. 나를 뭐요? 재미있는 장면? 임동주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일본 형사들 어떤 군인들을 끌려 나가서 머리를 깎입니다. 그렇죠. 깎인 이유는 이제 군사 훈련 수업을 교련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임동주가 위로를 받는 상황인데 자신 아끼는 일본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랑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동주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일본인들 사이에서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황상으로는 신학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만나서 그 교수님의 가정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은 맞는데 그냥 시대상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 되게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또 제3지대처럼 또 형성이 돼 있고. 근데 그거는 근데 실제 윤동주 시인이 독실한 모태 기독교 신앙 맞네요. 집안이시에요. 집안 마을 자체가 그렇네.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기독교와 공산주의 갈등 맞네. 잠깐 그리면서 애초에 여기는 간도 지역의 어떤 종교 탄압을 피해갔던 사람으로 난 추정돼요. 그렇기도 하고 나는 그 일본인 교수가 나와서 좋았던 게 국가 간의 갈등이지만 인간 개인은 그 국가의 이념에 계속 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그 일본인 교수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막 계속 이런 아시아 막 그 대동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반발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 소위 좌빨 교수인데 오히려 이거를 난 그래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조력자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는 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은 정말 자신이 근대계 국가라는 정신적인 약간 창란 속에 살아 있었구나. 그 군국주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 학교가 존재하고 그런 개인들도 좀 살아남게 해주고 그런 거 보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기독교는 진보의 상징이었던 거죠. 지금과 다르게.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 혹시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가장 애정에 남는 시가 있었나요? 윤동주 시 중에서? 저는 뭐 자화상이랑 쉽게 쓰여진 이 시 두 개. 철기사님은요? 저도 쉽게 쓰여진 시를 참 어렸을 때 대학교 때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마다 똑같네요. 제 기사도. 네. 그나저나 우리 철기사가 시를 참 좋아해요. 소설을 가장 좋아하지만 좀 우리 셋 중엔 참 문학에 밝은 저도 청년이라서 시 쪽은 남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고등교육 때 비슷합니다. 그 밑줄 그으면서 했던 그죠? 언어 1등급 좀 받았어요? 아니요. 언어 때문에 연세대를 못 갔어요. 연희 전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원래 연희전문대학교가 필생의 목표였는데. 아니 근데 연희전문대학교는 그 영화과가 없잖아. 응? 아 원래 영화과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 사회학과. 아니 저는 원래 영문과 아니면은 국문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어렸을 그건 때. 홍문과 아니었네요? 아 그거는 이거 얘기하면 좀 길잖아요 또. 그거는 자꾸 나보고 몰아붙이니까 내가 도고동문과 갔으면 내가 아이돌이라고 니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고. 철기사가 영문과나 도고동문과 가서 하면 10년이 지나면 인생 이렇게 됐을까? 저 지금쯤이면 아마 어디 한 자리 하고 있지 않았을까. 대기업에서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가서 소득세 감면 혜택 받으면서 지금은 소기업도 못 다니는 거예요. 저 이제 슬슬 정리를 할까요? 네.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
저희 혹시 이제 좀 영화 우리가 나름 좀 우리 방송에서 좀 산발적이다, 정신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코너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금. 아 그래요? 네, 영화 한 줄평. 영화 한 줄. 네, 무슨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미 산발적인데. 영화에 대해서 50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정리. 그래도 또 따라 드려야죠. 네, 따라 들어야지. 네. 우리 호스트 따라 들어야지. 한 줄 정리 누구부터 해요, 그럼? 뭐 고유명수 설 기사님. 네. 뭐 되게 아니면 동주 이행시를 해볼까요?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할 말이 있어. 한 줄로 할 말이 있어. 아. 그러니까 철기사만 하면 돼. 네. 동주를 또 이행시 하기에는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천박해 보인다 우리. 그래. 그 나 너무 천박하게 뉴스 호스트 땐 좋았지, 그래. 설 기사님. 아니면은 묵 기사님 하시면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저는 쉽게 쓰여진 시 한 구절로 한 줄 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한 줄 평 남기겠습니다. 좀 읽은 거니요 시를 지금. 아, 이것도 한 줄 평 되죠, 왜? 그래요. 난 또 무슨 변주를 좀 준 줄 알았네.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설 기사님. 지금 철 기사님 내 거 노트북 힐끔거리고 있어 지금. 저 하나 한 줄 편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이거 왜 읽었지? 정말 넌 미친 새끼구나.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요즘 죄다 잃어버린 것 같아가지고 동물을 많이 줄었어요. 동무가 10년 전이랑 지금. 술주정 때문이죠. 뭐. 우리 철 아니에요. 기사. 그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한 줄 평. 제기사 한 줄 평 해봐요. 제기사. 저는 하늘과 아닌데. 어렵다 한 줄평.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창피하지 말자. 쪽팔려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자. 네, 맞습니다. 그래. 저도 정리할게요. 네.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보통이의 평범한 고백. 제일 어떠나요? 평균을 왔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죠, 그럼. 네, 또. 넘어가죠 이제. 네. 이 영화 추천하는지, 비추천하는지, 네, 보든지 말든지. 근데 오늘은 좀 예상이 되네요. 그쵸. 어떤 뉴스 평을 할지. 비슷하네. 네. 모두 고유명수부터. 네, 저 추천합니다. 빨리 보세요. 빨리. 네. 빨리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 있어요. 진짜. 맞아. 영화관 찾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검사회전 같은 거를 독과점이나 해놓으니까. 사실 오늘 제가 검사회전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진짜 이 상황은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심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존나 빡치죠. 너무 가관이에요, 가관. 근데 검사회전이 난 CGV 배급인 줄 알았는데 그 쇼박 배급이던데. 근데 쇼박스인데 그렇게 많이 투자자가 CJ 아닐까요? 영화 투자자가. 네. 그런가? 쇼박스는 항상 CJ를 투자자로 끼고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황정민 얼굴을 작년 한 7월부터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지쳤는데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영화관을 다 그렇게 잡고 있어요. 저 또 이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짜 히말라야 같은 영화보다 이게 100배 나요, 진짜로. 뭐 황정민 얘기해서 물론 검사회전보다 10,000배 낫고 진짜 저로 넘어오자면 근데 저 너무 그렇게 너무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약간 우리가 이제 그래. 아니, 산업을 까야지 영화를 까면 안 돼요. 그치. 다 우리 영화 애정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추천이고 저 뭐 철기사 말처럼 빨리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한 열흘 내로 접을 수도 있어. 지금 약간 걱정돼요. 나는. 근데 약간 인터넷상에서 평이 좋기 때문에 뒷심을 발휘하기 바랍니다. 지금 12만 명 봤더라고요. 근데 갈 길이 머네요. 길이 멀어. 지금 15만 명 봤네. 이제 어제 기준으로. 근데 저는 이거 보려고 명동까지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그 영화관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객 점유율이 전체 지금 영화의 3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좌석 점유율. 네, 좌석 점유율이. 그래서 기대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강추드리고. 제가 사실은 작년 한 5월부터 해서 거의 매주 영화를 한 편 이상씩 보고 있는데 많이 잤습니다. 대작도, 뭐 레버넌트 다 잤습니다. 중간중간에 졸음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몰입돼서 봤어요, 제가.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좀 시발점을 해가지고 좀 작은 인물을 통해서 뭐 좀 시대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갈까요? 네. 네. 시간이 얼마 네. 없어요. 또 뭐 있죠 저희 코너? 그 추천 영화. 네. 추천 영화 하나씩. 철 기사님? 저는 이번에 추천 영화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딱히 뭐 연관해가지고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한 건데 그냥 같은 이제 어떤 문인을 영화 주인공으로 했던 영화 중에 그 외국 스티브 날드리 감독의 디 아워스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달러웨이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요. 달라스? 갑자기 풀네임이 생각이 안 나요. 디 아워스 좀 쳐주시겠어요? 네, 디 아워스. 니콜 키더만과 줄리안 모어와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여성 영화입니다. 스티브 날드리의 여기에 이제 니콜 키드먼이 이제 유명 이제 작가 버지니아 울프로 이제 분하는데 아주 섬세한 연기가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네. 흑 기사님은요? 저 일단 제 기사 하시고 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저는 생각 중이라서. 얼마 전에 개봉을 했죠. 그 자객 서분양의 감독인 허우샤오시의 초기작이죠. 비정성 씨. 네. 그 영화도 이 영화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죠. 그 50년대 그 228 사태인가? 이제 중국에서 내성인들이 내려옵니다. 그 국민당이 내려와서 대만 본토에 있는 외성인들을 약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대만 사회가 계엄령이 떨어지고 30년 동안 계엄령이 떨어지고 아직까지도 좀 민족이 분열된 되게 혼돈의 시각이 있었는데 이 영화 비슷하게 그 당시에 좀 행동할 수 없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시대 속에서 그 평범한 인물들이 어떻게 저물어가는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도 굉장히 그 주인공 그 양조위가 하는 연기랑 동준랑 저는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그 주인공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글만 쓰는데 항상 그런 인물과 동주랑 약간 접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영화 추천해드려요. 네. 저는 영화를 추천하기보다 책 한 권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책인데 그 사실 이제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단순히 지적 유의라기보다 어떤 이 사람들의 목표,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언제 자기 한계점을 돌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윤동주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점이라는 게 언제나 현실의 주류와는 반대인 게 또 예술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릴케가 그런 숙명과 계속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살아오는 사람인데 젊은 시인이 릴케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내 시 좀 읽어다 봐달라. 이러면서 릴케와 그 젊은 시인이 보냈던 10개의 편지를 다룬 건데 어떤 그 윤동주가 갖고 있는 그 머뭇거림. 정말 예술에 대해서 야 이게 예술의 답이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나도 이걸로 항상 고민하고 있고 글 하나 하는데 너무 신중하고 내가 쓰는 지금 이 편지도 나는 너무 신중해서 답을 내릴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좀 이렇게 어느 일견 부분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그래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그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희 양질의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또 설기자님이 스티븐 달그리 감독의 디아워스, 네. 흑기사님이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저는 허우샤오시온의 비정성시. 이 영화 동주랑 같이 보면서 좀 봄이 됐는데 따뜻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만 녹음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녹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